자, 155조 2항 설명을 할게요. 155조 2항이 기존의 주택을 가진 자가 상속을 받음으로써 불가항력적으로 집이 2채 이상이 된다고 한다면 일반 주택 양도할 때만큼 뭐 해줄게? 비과세 해줄게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A라는 일반 주택이 있고 B라는 상속주택이 있다고 한다면 B는 반드시 어떤 주택만 해주겠게? 어떤 주택만 해줄게? 선순위만 해줄게. 선순위만. 그러니까 보, 거, 주, 최, 선이죠. 보, 망자께서 가장 오래 보유한 집을 선순위 인정해줘라. 그러면 집이 2채 이상은 어쩔래? 그러면 보유자 똑같잖아요. 뭐 어쩔래? 거, 망자께서 가장 오래 살던 집을 해당 주택에 선순위로 인정해줘라. 어느 집도 안 살았어요. 그러면 세 번째, 주, 해당 주택에 돌아가실 때 살던 집을 선순위로 인정해라. 근데 어디도 안 살았어요. 그러면 최, 기준시가 가장 높은 집을 선순위로 인정해라. 그 다음에 선, 똑같이 101동, 102호, 202호, 302호, 죄송합니다. 101호, 102호, 104호, 104호 못 절 거예요. 기준시가 똑같으면 못 절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선택이에요. 그래서 보고 주체선인데 이게 어디 하면 또 나와요? 어디 한번 인용을 해요? 시행령 167조의 3, 2항 2호일 겁니다. 2호. 예. 해당 주택의 공동 소유 상태의 상속주택이라 한다면 150원 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서 주택수를 계산한다. 그러니까 중과대상 주택수를 계산할 때 공동 상속주택인 경우로서 선순위 상속주택이 죄송합니다. 공동 상속주택이라고 한다면 순위를 따지지 말고 그 소유자로 보는 순위를 따라 155조 3항을 따르라고 되어 있어요. 또 한 번 어디 나오냐면 1항에만 나와. 1항에 몇 톤지는 모르겠습니다. 선순위 상속주택으로서 상속 개시율로 몇 년 내에 팔면 5년 내에 팔면 중과지 말한 규정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선순위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하나 바꿨어요. 2013년 2월 15일 날 개정을 했어요. 뭐라고 개정했냐? 일반 주택은 상속 개시일이 현재 갖고 있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근데 부칙에 뭐라고 써냐면 그 개정 규정은 2013년 2월 15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수평선을 그어봅시다. 이날이 2013년 2월 10일입니다. 만약에 아버님이 상속이 개시됐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게 A주택이고 이게 B주택이겠죠. 자, A주택 팔면은 곧바로 비과세 될까요? 안 될까요? 곧바로 비과세 되죠. 왜? A주택은 상속 개시 전에 2014년 2월 15일 전에 취득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속되고 집을 취득했건 상속되기 전에 집을 취득했건 곧바로 비과세가 돼버려요. 그런데 반대로 이날이 2013년 2월 15일이에요. 이게 개정날이에요. 이날이 만약에 상속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때 B를 취득받고 이때 A를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B가 선순위 상속되면 틀림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A를 팔 때 비과세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상속 개시 현재 A를 갖고 있지 않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많이 광고가 들으십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할 일이 뭐예요? 어떤 거의 선순위냐? 보고 주체 선을 적용해라. 그 다음에 양도나 일반 주택이 취득 시기가 언제냐? 2014년 2월 15일 이후냐? 전이냐? 그 다음에 그 취득 시 현재 망자의 주택을 이미 상속을 받은 뒤냐? 앞이냐를 따져야 돼요. 그럼 현행 규정 간단히 말한다면 2013년 2월 15일 이후에 취득한 일반 주택으로서 상속 개시를 현재 갖고 있는 집만 보여줄게. 비과세를 해줄게. 한 건 나가봅시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요. A를 안 팔아요. 이 B를 팔아요. 이게 선순위와 후순위 따지지 맙시다. 이 B를 먼저 팔면 비과세 될까요? 안 될까요? 상속받은 주택이에요. 선순위를 합시다. 예, 선순위를 먼저 팔아요. 비과세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즉 155 1항으로 가져가면 이게 기존 주택이고 이게 뭐예요? 이게 신규 주택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갭이 최소한 얼마 앞으로 떨어져 있어라? 1년 이상 떨어졌어라. B를 취득할 때 B도 A도 모두 다 조정 대상 제기를 한 다음에 현행 규정 A를 취득할 때 몇 년 내에 팔아라? 2년 내에 B를 팔면 비과세가 선행이 되겠죠. 그래서 155 2항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상속받았는데 상속받은 집이 조합원이 무조건 분양권이면 어쩔래?
그것도 포함한다. and 내 집이, 내가 취득한 집이 조합은 분양권이었다. 상속 개시면 조합은 입주권 분양권 상태였다. 완성일이 2000년 2월 15일이다. 뭐 해줘라? 해줘라. 하지만 증여받은 거, 상속받은 건 안 된다. 예,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 그건 부차적인 이야기고 기본 틀을 꼭 기억하셔야겠죠? 자, 155조 사망 얘기입니다. 사망이 뭐냐면 상속을 받았는데 그 집이 누구 집으로 볼 거냐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 집으로 본다면 시행령 154조 1항의 보유연수 기간 계산할 때도 소유자로 보는 사람의 거주 보유관을 뭐 해줘라? 비과세율 판정해줘라. 159조의 4 해당 주택에서 표 2에 따른 80% 장특공제 해줄 때 거주기간 2년 이상일 것. 하지만 혹여라도 공동상속받은 주택이라고 한다면 상속인 중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사람의 거주기간을 따져라 라고 되어 있죠. and 세 번째, 공동상속주택이라고 한다면 중과대상 주택수 계산할 때 어떻게 해라? 155조 3항에 따라라 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 155조 3항에 하나의 상속받은 주택을, 근데 옛날에는 155조 2항에 따른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자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이렇게 규정이 안 돼 있었어요. 그냥 상속받은 주택은 다 각호에 따른다 했어요. 이게 애매모호했던 거예요. 이게 후순위도 그러란 얘기냐, 선순위만 그러란 얘기냐. 그래서 세법을 개정한 겁니다. 선순위 상속주택인 그 세법은 이렇게 표현 안 돼 있어요. 155 2항에 따른 주택 그랬기 때문에 선순위 상속주택이에요. 그러면 해당 주택은 보, 주, 최를 적용한다. 보, 상속 보유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의 집으로 봐라. 그 다음에 거, 이것도 말썽이 났어요. 팔 때 살고 있는 상속의 집을 보란 얘기냐, 상속 개시 시점에 살고 있는 상속의 집을 보란 얘기냐. 뭐가 맞아요? 상속 개시 시점에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 그러니까 거기에 상속주택에 거주한 상속인의 집으로 봐라. 이거는 호주 승계인인데요. 이건 호주 승계인인데 제가 편의상 아까 보고주 같이 쓰는 거예요. 이거 폐지됐어요. 그 다음에 주, 최고 연장자예요. 연장자의 집으로 봐라. 제가 최근에요. 그 집이 다가구예요. 분명히 다가구 맞아요. 근데 항공사지를 보면 다가구가 아니에요. 옥탑을 너무 많이 증축을 해버렸어요. 8분의 1 넘어섰어요. 그러면 세무서에서 나중에 그 집 물론 헐어졌어요. 헐어졌는데 항공사진에 의해서 옥탑 면적을 계산해보면 8분의 1 넘어버려요. 그것도 훨씬 2배가 넘어버려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의뢰인한테 말을 했어요. 이걸 다가구로 가져갔을 때와 다세대로 가져갔을 때 세금이 2천만 원 차이 난다. 예. 왜냐하면 그 집이 특징이 뭐냐면 지하층이 있고 지상 3계층에 옥탑이 있어요. 근데 3층은 한 세대예요. 그러면 다세대로 선택하면 공동이 되잖아요. 1세대 12주택자가 돼버려요. 그러면 자, 동일 날짜에 2채 이상의 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 순서는 어떻게 한다? 납세자의 선택에 맡긴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뭘로 선택하면 좋겠어요? 302로 3층을 맨 마지막으로 선택하면 되겠죠. 근데 하나 잘못된 건 있어요. 뭐가 잘못됐냐면 어차피 쪼갤 거라고 한다면 그것을 엄마 명의로 단독 상속 받았으면 진짜 좋아요. 근데 아들 셋 포함해서 네 사람이 공동 상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모친께서 그때는 2년 이상 거주 안 해도 관계없어요. 그럼 망자는 남편이에요. 아버님이에요. 그러면 부인은 영원한 동일 세대예요. 동일 세대 상태로 몇 년 이상 보유했어요? 2년 이상 보유했어요. 그러면 301호는 뭐가 돼요? 엄마의 지분만큼 뭐가 돼요? 비과세가 돼요. and 그 집에 그 공동 상속받은 주택의 최고 연장자는 엄마예요. 그런데 엄마이기 전에 보유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장자예요. 그러면 이 주택수 계산할 때 1세대 12주택으로 대상을 판단한 사람은 누구만 12주택자예요? 아들만. 왜? 이 집은 공동주택수의 중과대상 주택계산 누구로만 한다? 누구로만 한다? 가장 지분이 높은 사람의 주택수를 계산을 한 얘기죠. 그러면 모친과 나머지 두 형제는 중과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다른 집은 없어요. 근데 비과세를 못 받아요. 안 살았으니까. 상속계획 2년에서 안 살았으니까. 그러나 3층의 모친 지분은 비과세가 돼요. 모친 집은 중과 안 해요. 왜? 중과할 이유가 없잖아요. 비과세인데.
근데 고가가 해당돼요. 그걸 80매력에 팔았거든요. 그래서 고가 부분은 세금 물어야 돼요. 그리고 큰아들은 12채 중에 맨 마지막 집은 어떻게 돼요? 맨 마지막 집. 그러니까 1번부터 10번이 있고 11번이 있고 12번이 있어요. 이거 선택 잘하셔야 돼요. 잘하셔야 돼요. 자, 선순위 상속주택을 12번째로 선택할까요? 11번째로 선택할까요? 선순위 상속주택 301호를. 맨 마지막 파는 게 선택이 좋을까요? 이걸로 선택이 좋을까요? 맨 마지막에 선택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맨 마지막 선택하면 요로 선택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기로 가면은 과세가 돼버려요. 비과세 못 받아요. 왜? 이거 팔 때 12번 집을 갖고 있으니까 안 되죠. 맨 마지막에 판 거는 비과세가 돼요. 그 다음에 모추는 중과돼요? 안 돼요? 중과 안 돼요. 두 형제도 중과 안 돼요. 누구만 중과돼요? 큰아들만 중과가 돼요. 네,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만 이게 단기양도에 걸려 있어요. 단기양도에 상속받아서 8달 만에 팔아요. 이게 상수한 평가액이 양도가가 되니까 양도 차이 거의 없어요. 근데 뭐 때문에 세금이 나가냐? 장기보유 특별공제 때문에 나가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때문에. 그러니까 단기 양도니까 장특공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세금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155조 3항은 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을 공동으로 받은 누구지로 볼래? 보고 주체 선으로 한다. 그 다음에 그 보유자로 보는 사람의 거주경 가지고 비과세, 장특공제율, 그 다음에 수순위 따짐이 없이 공동사업주택의 주택수 계산할 땐 그에 따른다. 가 155조 3항 얘기입니다. 자, 이제는요. 아닌데? 자, 4항 얘기할게요. 155조 4항과 5항 같이 합시다. 5항과. 4항, 5항 똑같은 얘기예요. 1주택을 가진 자가 1주택을 가진 자와 혼인함으로써 집이 두 채가 된다고 한다면 혼인한 때 몇 년 내에 팔아라? 5년 내에 팔아라. 엔드. 중과대상 주택수 계산할 때는 혼인을 안 하는 걸로 보고 주택수 계산해라. 단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안 된다가 중과대상에 한번 나오죠. 그 다음에 1세대인 비속과 세대 구성 필요 없어요. 1주택을 가진 존속이 합가함으로써 집이 두 채가 된다면 합가한 때로부터 몇 년 내에 팔아라? 10년 이내에 팔아라. 그러면 어느 집은 비과세 줄게. 근데 간혹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현지에서 그런 말 많이 질문했어요. 아, 이 사람들이 나쁘다 이거예요. 왜 나쁘냐? 그러니까 A와 B가 합가를 했대요. 합가하고 나서 비과 신고를 했어요. 비과세를 결정해 줬어요. 신고 시인해 줬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더래요. 의뢰인한테, 납세한테서. 비과세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집을 팔아버리더래요. 이건 아니지 않냐 이거야. 이건 아니지 않냐. 아, 최소한 일정 기간 동안은 계속 부모님을 모시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 반대로 물어봤어요. 야, 그러면 합가 안 했으면 어쩔래? 합가 안 했으면 어쩔래는 얘기예요. 어때요? 안 했으면 당연히 둘 다 비과세일 거 아니에요. 어디에도 하나를 10년 내에 팔고 몇 년을 경과해서 팔아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어요. 다만 거기 하나는 있죠. 존속의 나이가 반드시 몇 살일까? 60세 이상일까? 다 하지만 폐질환 같이 중증 환자일 때는 그럴 때는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원론적으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면 돼요. 그렇죠. 그것이 155조 4항과 5항이죠. 그 다음에 155조 다음에 6항입니까? 6항이 그 다음에 7항부터 14항. 6항이 얼른 생각 안 나서 그래요. 자, 해당 주택이 농어촌 주택이라고 한다면 여러 선배님들이 농어촌 주택 하실 때요. 앞에 꼭 접도를 붙여주세요. 조투법상 농어촌 주택이냐 소득세법상의 농어촌 주택이냐 꼭 붙여줘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대화가 엉뚱한 데로 갈 수 있어요. 자, 소득세법상 농어촌 주택의 유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죠. 이농주택, 그 다음에 기농주택, 그 다음에 이농, 기농 상속주택. 자, 먼저 이농부터 합시다. 자, 이농이라는 말이 어디 한번 또 나와요. 딱 세법이 두 번 나와요. 어디냐면 시행령 168조에 8이 한 번 나와요. 농지법상 농사를 경영한 자가 이농한 경우로 한다면 이농일로부터 몇 년까지는 비사업료를 안 복게? 3년일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농은 거기서 농사를 짓다가 그 자리에서 농사를 때려치우고 그 동네에 살고 있는 것도 이농이냐? 꼭 다른 시구면을 전추로 가야 이농이냐? 시행령 168의 비상토지 농지의 이농은 농사를 때려치우고 그 동네에 물로 앉아도 이농입니다. 예.
농사를 그만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인홍은 안 그래요. 인홍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시, 구, 면으로 전출을 가야 돼요. 안 가면 안 돼요. 농사를 짓다가 때려치고 가면 된다는 얘기죠. 다음에 상속이요. 그러면 상속은 맨 처음에 떠오른 게 뭐예요? 선순위야, 후순위죠. 그죠? 근데 여기에 상속은 선순위, 후순위 안 따집니다. 극단적으로 합시다. 극단적으로.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서울에 집 한 채 있고 저기 보성군 복내면 또는 견백면 혹시 아세요? 태백산맥에 나온대요. 그 동네에 쓰러져가는 집 한 채가 있어요. 근데 서울집이 선순위예요. 그 견백면에 있는 집이 후순위예요. 그러면 동생이 형님이 말을 이렇게 했어요. 야 동생아, 니는 어차피 거기 살고 있고 니는 서울에 올 이유 없지 않느냐. 그러니 나 네 생각하고 서울집은 내가 상속받을게. 시골에는 네가 상속받아 이렇게 나가버렸어요. 차마 형님의 말을 거역을 못한 거야. 예, 형님 알았습니다. 받았어. 동생이 다른 집을 팔아요. 그 집이 일시적 2주택도 아니고 감면도 아니에요. 그러면 동생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 집 팔면 세금을 물어야 돼요. 형님은 자기 집 팔면 세금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왜? 서울집이 선순위 상속주택이니까. 그렇죠. 그건 불합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에도 시행령의 소득세법상 농어촌 상속된 순위가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예. 자, 다음에요. 기농주택이요. 꼭 기농만 생각하면 안 돼요. 기어도 돼요. 기어. 그럼 기어부터 먼저 합시다. 내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농사를 때려쳐, 하나 빠졌다. 이농할 때요. 이농 사유가 필요해요. 왜 이농했어요? 아버님이 보통 그래요. 보통 현직에 있을 때면 왜 이농했어요? 아버님 고령이고 건강이 안 좋아서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절대 안 돼요. 무슨 이유로요? 무슨 이유로 이농을 해야 돼요? 이유가 전업이에요. 전업. 전업을 이유로 이농할 때만 애를 적용해 줍니다. 근데 아버님이 고령이기 때문에 아버님 아프셔서 농사를 못 지어서 이농했다. 이러면 안 돼요. 뭐라고 말해야 돼?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아버님이 뜻한 바 있어서 서울에 막노동 하시려고 올라오셨다. 그럼 뭐 전업이잖아요. 그죠? 예, 전업이 돼야 돼요. 절대 그냥 건강 이유 때문에 안 했다. 이건 안 됩니다. 자, 기농, 기업. 기업은 반드시 그 수산업법이야 수산업에 종사한 사람의 종사자가 되든지 직원이 되든지 본인이 하든지 해야 돼요. 예, 낚싯대 들고 가서 뭐 볼락 잡으러 간다. 이건 안 돼. 이건 기업은 안 돼요. 마찬가지로 기농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논을 취득해야 돼요. 그죠? 얼마요? 예전에는 990평방미터 이상을 바꿨어요. 얼마로 바꿨을까요? 1000으로 바꿨어요. 왜 990평? 300평 생각했거든요. 네, 지금은 농지법이 1000으로 바뀌었어요. 농어분의 범위에. 1000평방 이상 농지를 취득할 것, 몇 년 이상 농사를 지을 것, 3년 이상 제촌 작용할 것, 전 세대원이 이사를 갈 것. 그죠? 만약에 귀농자가 죽었다고 한다면 상속인 농사 지은 걸 포함해서 해줄게. 고가주택은 안 된다. 고가주택은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그 다음에 대지의 면적이 660평만 더 초과하면 안 돼요. 여기서 고가가 어느 때 고가예요? 일반 주택 팔 때 고가가 아닙니까? 아니면 이 주택을 살 때 고가가 아니면 됩니까? 애매모호해. 그죠? 일반 주택 양도할 때 고가가 되지 말란 얘기인지 이 기농주택을 살 때 고가가 되지 말란 얘기인지 살 때 고가가 되면 안 됩니다. 예. 다음에 기농을 하고 팝니까? 기농을 안 하고 팔고 기농을 요구합니까? 기농을 하고 나서 팔으라는 얘기입니까? 팔고 기농을 하는 얘기입니까? 또 내가 기농하기 전에 기농주택을 사란 얘기입니까? 기농을 해서 주택을 사란 얘기입니까? 자, 처음부터 합시다. 기농한 후에 파는 일반 주택입니다. 그래서 기농 후 최초 양도하는 일반 1주택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기농주택 사는 것은 기농화가 사건, 기농 후에 사건, 기농 전에 사건 따지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샀어. 근데 기농을 못 해버렸어. 그러면 서울에 있는 A집을 팔 때 비과세를 못 받을까요? 아니요. 받을 수도 있어요. 왜? A주택과 B주택이 뭐에 걸리면 일시적 2주택이 되면 또 기농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 4에 따른 조특법상의 농어촌 주택에 들어가면 그건 집을 거주할 주택 안 보게 돼 있죠. 일반 주택만으로 비과세 줄 수 있어요. 네, 약간 차이점은 있지만 요것에 대해서는 취득시를 구체적으로 말한 사실은 없어요. 예. 그런데 자 그러면
A란 주택이 있는 자가 B란 주택이 있어요. A란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B농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B를 취득을 했어요. 자, B를 팔 때 A를 없는 걸로 보고 B가 해줬어요. 자, B를 팔고 다시 C를 또 취득을 했어요. C를 또 팝니다. 비과세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이건 계속 제외 대상 주택이에요. 마찬가지로 A라는 상속주택이 있고 B라는 주택이 있어요. 이걸 팔았어요. 비과세를 받았어요. C를 또 취득했어요. 비과세 돼야 안 돼요? 비과세 됩니다. 자, A라는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B라는 기농주택을 취득했어요. 예. 그래서 A를 팔았습니다. 과세, 비과세요? 비과세예요. C를 샀어요. C를 또 팝니다. 과세요, 비과세요? 이건 과세입니다. 왜? 기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주택만 해준다고 했거든요. 그죠? 아, 이제 생각났어요. 6호가 일반 주택 A와 문화재 주택 B가 있다고 한다면 문화주택을 제외하고 A만 갖고 뭐 해줄게? 비과세를 해줄게 해요. 그죠? 자, 그러면 B는 문화재 주택은 유형이 몇 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 있어요. 이거 어디 한번 또 나오죠? 167조 3에 또 나와요. 문화재 주택인 경우로 한다면 중과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한번 나와요. 예. 그럼 문화재 주택은 2가지 형태가 있어요. 등록문화재가 있고 지정문화재가 있어요. 지정문화재는 대한민국 정부가 관리를 해요. 등록문화재는 지자체장이 관리를 해요. 그러면 등록문화재, 지정문화재 등록증이 있어요. 등록증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혹여라도 북촌에 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종로구 북촌이요. 그러면 아, 혹시 문화주택 아닐까? 예. 근데 뭐 모르고 그냥 넘어가서 세금 과세해버렸어요. 일시주택 안 되니까. 그럼 세무서 아, 문화재 주택인데 왜 세금 냈어요? 그렇게 말할 사람 없어요. 예. 본인도 몰라요. 예, 그렇게 하지 확인사는 없으니까요. 이게 의뢰인한테 혹여라도 종로구 북촌에 있다고 한다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북촌이 아닐지라도 해당 주택이 항공사진 보면은 옛날 고택, 종가택처럼 보이는 거 있잖아요. 막 윽가번쩍은 집들이. 외관상 윽가번쩍에 들어가면 다 서금서금해요. 예. 그것은 문화재 주택 등록 문화재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신축년도가 30년대, 40년대 집이라고 한다면 보존 가치가 있다라고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간과하지 마세요. 자, 이 상황에서 A를 팔았어요. 그럼 비과세 해줬겠죠? A를 팔고 C를 또 샀어요. C를 팝니다. 비과세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어디에도 안 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자, 이제는 155조 20항으로 갈 겁니다. 20항이 가장 말썽도 많고 탈도 많고 힘들고 어려운 주택이에요. 이게 뭐죠? 거주주택과 장기 임대주택이 있다고 한다면 거주주택이 2년 이상 보유를 했고 2년 이상 거주를 했다고 한다면 해당 주택은 뭐 해줄게? 비과세를 해줄게. 근데 그러나 2019년 2월 10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생애 한 개만 해줄게. 근데 생애 하나만 해줄게 이 말이 그 주택 취득자를 기준으로 말하는 걸까요? 취득한 세대를 말할까요? 세대로 말할까요? 세대 기준입니다. 사람 기준이 아니에요. 세대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과세를 해주되,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거주했고, 여기서 여기까지 장기임대주택을 한다면, 죄송합니다. 요거의 장기임대주택 여기까지고, 요것이 거주주택을 한다면, 중복 보유한 기간은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중복되지 않은 것만 해줄게. 요것만 해줄게란 얘기죠. 그래서, 거주주택, 이하 거주주택 한다. 거주주택이 둘 이상일 때는 직전 거주주택을 한다. 직전 거주주택이 임대주택이라고 한다면 직전 거주주택 보유주택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직전 거주주택 보유주택은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고 나서 몇 년을 살았어라? 2년을 거주했어라. 그러면 뭐 해줄게? 그것은 거주주택으로 비과세 해줄게. 그러나 중복에서는 못 해준다. 근데 이걸 바꿨어요. 이제는요. 바꿨어요. 맨 마지막 하나만 해줄게. 몽정으로 과세라는 얘기입니다. 임대주택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고 한다면 요것만 비과세 해줄게. 그것도 중복 보유기간은 요것만 중복 보유 안 한 기간만 해줄게 라고 바꿔버리게. 이게 얼른 보면은 비쪽 개살구예요. 얼른 보면 아 비과세 받는구나. 정작 임대주택 팔 때는 비과세를 못 받아요.
최종 1주택 남을 때만 비과세 가능해요. 그리고 장기 임대 사업자 등록에서 절대 좋으냐?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종부세 문제가 있으니까 하는 게 좋긴 좋겠지만 소득세법상은 그래요. 그래서 거주주택과 장기 임대주택은 장기 가정 어린이집이 있다고 한다면 해당 주택에 대해서 뭐 해줄게? 거주주택에서 비과세 해줄게 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요런 거주주택이 관련된 걸 한다면 그러면 이제는 또 한 번 나가야 돼요. 장기 임대주택은 무엇을 말하냐?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냐면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 3 1항 2호 가, 나, 다, 라, 마, 바에 해당 주택으로 한정되어 있죠. 그죠? 가주택이 뭐예요? 2003년 10월 30날 이후에 사업자 등록한 경우로서 사업자 등이라 하면은 임대사업자 등록의 지자체, 세무서에 임대 부가세 면세사업자 등록을 모두 한 것을 사업자 등록 등이라고 했어요. 거기다 플러스 임대가 개시됐다. 임대가 시작돼. 세 가지의 필요 충분 조건이 모두 모인 날을 뭐라고 그래요? 임대 개시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받아들일 때, 실제 세입자가 들어와서 임차에서 거주한다가 임대 개시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소득세법과 조특법 97조에서 임대 개시일은 97조 2, 그다음에 97조 3, 97조 4, 97조 5의 임대 개시일은 지자체 등록과 세무서 등록과 임대란 사실 모두 충족된 날이 임대 개시일이에요.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임대 개시일이 2003년 10월 30날 이후인 경우에 등록된 거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몇 년 임대해라? 장기 민간 임대주택은 특별법은 몇 년이에요? 단기가 4년이에요. 지금 폐지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은 시행령 103 1항 2호 감옥에서 요거는 몇 년이에요? 임대 의무기간이 5년이에요. 5년. 그런데 5년인데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이요 감옥이요. 2003년 10월 30날 이후 등록된 신규 임대주택자. 그죠? 2018년 3월 31일까지 등록할 것. 그죠? 단서 조항이 있어요. 이때까지 등록 안 해서 이거 중과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 집이 장기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 장기 임대주택이라고 한다면 이거 적용해요? 적용 안 해요? 단서는 적용하지 말아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집이 임대주택이 있고 등록은 2018년 4월 달에 했어요. 이 집을 팔 때는 중과당합니다. 그러나 이 집이 있고 거주주택이 있다고 한다면 거주주택 비과세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근데 그걸 또 개정했어요. 2020년 7월 10일까지 등록을 반드시 할 것. 예. 이건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의 임대 등록에 관련된 검토사항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거주주택을 2년 보유했습니까? 2년 거주했습니까? and 장기임대주택 등록을 언제 했습니까? 2020년 7월 30날 했는데요. 그러면 거주주택 비과세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다음에 7월 30날 했는데요. 라고 한다면 이 감옥에 해당된 장기임대 팔면 중과돼요? 중과 안 돼요? 중과돼요. 왜? 2018년 3월 30일 이전까지 등록을 안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나무 2003년 10월 29일 이전에 지자체에 등록한 주택이라 한다면 2004년 6월 30날까지 세무서에 등록을 해라. 그러면 요 날 등록한 날에 사업자 등록을 한 걸로 인정해 줄게. 한 걸로 인정해 줄게. 예,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몇 호 이상이요? 이건 2호 이상이에요. 반드시 85평방미터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이어야 돼요. 근데 제가 쓰기는 85라고 썼지만 세법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선배님들이 85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뭘 생각해야 돼요? 100도 생각해야 돼요. 100은 어디요? 수도권 밖에 읍면에 소재한 주택이라 한다면 전용면적 기준 100평방미터 이하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입니다. 그래서 조세특례제한법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투입된 건설 용역, 다가구 주택이라고 한다면 세별로 면적이 85가 안 된다면 국민주택 건설 용역으로서 과세는 면세죠. 부가세가 면세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은 기존 임대 사업자라고 하죠. 그 다음에 다목이 2018년 3월 31일 이전까지 등록을 반드시 해라.
건설 임대주택이죠. 건설 임대주택. 자, 이것도 5년이에요. 이것도 5년이고 이것도 5년이에요. 근데 건설 임대주택은 면적 제한이 있어요. 면적이 통상적으로 2002년 10월 1일자로 예전에 165평방미터 이상의 고급 주택을 개정을 했죠. 45평으로. 149평방미터로 내려놨어요. 그래서 149평방미터 이하일 거, 부스토니가 단독주택일 수도 있잖아요. 얼마까지? 이것이 2배. 2배면 90평. 그러면 290은 397, 298평방미터. 297평방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5호 이상으로 한다면, 해당 주택은 중과 안 할게. 근데 만에 하나, 요 집이 이때까지 등록 안 하면 중과 대상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155조 20항에서 또 붙여놨어요. 요 단서는 적용 안 할게. 안 하지만 2020년 7월 10일까지 반드시 등록을 했어라. 그러면 장기임대 인정해 줄게. 그럼 2020년 7월 10일 날 등록했다고 한다면 거주주택은 비과세 되지만 정작 이 집을 팔 때는 어떻게 돼요? 중과 대상이에요. 왜? 2018년 3월 말까지 등록 안 했잖아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라모, 미분양주택이요. 수도권 밖에 소유한 주택을 5호 이상을, 취득한 기준가 3억 원 이하를 만약에 5호 이상을 임대를 한다면, 5년 이상 임대한다면 이 집은 중과 안 할게. 이 집은 제한이 없어요. 예. 제한이 없이 미분양주택을 만약에 장기임대 사업자 등록이 됐다고 한다면 인정해 줄게. 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목이요. 마목이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단어가 외우기가 힘들어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요. 자, 임대주택은 크게 세 개로 쪼개요. 임대주택은 매입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이 세 개가 쪼개졌어요. 근데 우리가 거의 대부분 이거 만날 일은 없습니다. 요 두 개가 만나요. 자, 매입과 건설은 다시 어떻게 쪼개져요? 두 개 또 쪼개져요. 단기 민간 임대주택,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이렇게 쪼개져요. 이게 어디가 힘드시냐면요. 조투법 97조에 3, 4, 5에서 그래요. 97조 3이나 5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예전에 기업형 임대주택, 그 이제는 중공공 임대주택이었었어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만 요구해요. 그러나 시범법 조투법 97조에 4는 안 그래요. 그 4는 단기 민간 임대주택으로서 감옥 또는 남옥만 해당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6년 이상 임대해라. 그럼 소득세법상 장특공제에다가 1년에 2%씩 가산해 줄게. 근데 6년 이상, 7년 이상, 8년 이상, 10년 이상의 그 적용 2% 가산은 6년 이상은 소득세법상, 조투법상 임대 개시일로부터 6년이 지나야 돼요. 임대 학원 때부터 6년이 지나는 거 아니에요. 지자체와 세무서의 등록과 임대가 모두 충족된 때, 그때부터 6년 지나면 2% 가산해 줄게. 그러나 고가는 안 돼. 네, 그렇죠? 그러면 최고, 만약에 장특공제율 30%짜리를 최고로 공제받는다면 얼마 받을 수 있어요? 40%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90조 3과 90조 5는 안 그래요. 90조 3이나 5는 반드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에요. 반드시 거기에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약간 차이점이 있었는데, 물론 97조의 5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취득만 적용해요. 네.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비거 적용해줘요. 자, 마목은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취득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수도권 방은 3억 원 이하인 경우로서 1호 이상을 몇 년 이상 임대할 거? 당초는 몇 년이 했었어요? 8년이 했었어요. 8년인데 지금 개정을 해서 뭘로 바뀌었어요? 10년 이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선배님들이 의뢰인이 오면은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꼭 보셔야 돼요. 예.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큰일 나요. 그래서 처음 넘겨봐야 돼요. 왜 앞뒤로 출력했는지 모르겠는데 앞뒤로 출력이 돼요. 뒤에 붙은 거 다 보셔야 돼요. 예, 등록 언제 했다, 주소 언제 바뀌었다, 뭐 제재했다, 뭐 했다, 다 써져 있습니다. 면밀히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8년, 그 다음에 이 감옥이 지금 살아있어요,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폐지해버렸어요. 왜?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에 단기 민간 임대주택 4년짜리 제도를 폐지해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폐지됐어요. 이것도 폐지됐어요. 이것도 폐지됐어요. 자, 그러면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은 8년짜리가 폐지됐어요. 그런데 8년짜리 되어 있는데 단기 민간 임대주택은 주택 유형을 안 따져요. 단독 유형,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안 따져요. 그러나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은 누구만 폐지를 했어요? 아파트만 폐지했어요. 그럼 아파트는 뭘 보고 아파트라 그래요? 주거 목적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은 다 아파트로 칭해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장기 민간 임대주택으로서 1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하면 중고 안 할게. 예.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생겼어요. 자, 5%는 똑같은 이야기고요. 5% 초과 금지는 또 하나 뭐가 문제 생겼어요? 1주택을 가진 자가 새로운 주택을 지을 당시에 조정 대상지역이 있는 주택이라 한다면 그 주택은 중과하겠다라고 개정을 해버렸어요. 왜? 그때 김명민 국토건설부 장관이 똘똘한 집 한 채 그 말 나오는 바람에 너도 나도 강남의 송파에 강남 3구에 집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다 등록을 해버린 거예요. 정부세 빠져나가죠. 거주주택 비과세 빠져나가죠. 나중에 이거 팔 때도 또 감면받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하나 또 신설을 했어요.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지역에 아마 2020년 12월 26일일 거예요. 그날 이후에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한 조정 대상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집은 뭐 하겠다? 중과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집이 장기 임대주택에 등록이 된 집이에요. 예. 지자체에서는 그런 걸 안 따지거든요. 우리 소득세법에서만 중과한다고 했을 뿐이지 민간특별법에서는 등록 못 해준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그죠? 등록은 돼. 그런데 그 집이 조정 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 취득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집을 나중에 팔 때 뭐 하겠다? 중과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집이 장기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은 돼 있어요. 내 집에 하나 거주주택 있어요. 거주주택 팔 때 이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비록 그 집은 중과 대상일지라도 거주주택 비과세일 때는 조정 대상지역 여부를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진짜 힘들어요. 예. 깜빡 실수하면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그 다음에 과목이죠. 과목은 건설 임대주택이에요. 건설 임대주택으로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10년짜리 등록했다고 한다면 좋다. 예, 나머지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 과목부터 과목까지 해당되는 게 단기 민간 임대주택 제도를 폐지했어요. 아파트가 폐지됐어요. 자, 만약에 해당 주택이 임대 의무 기간이 4년, 8년이 끝나면 직권말소, 자동말소가 돼버려요. 예. 그러면 어쩔래가 문제가 돼요. 첫 번째, 이 집이 만약에 자동말소, 직권말소가 됐다고 한다면 이 집을 언제까지 팔아라? 언제까지? 기한 없습니다. 그러나 자진말소로는 언제까지 팔아라? 자진말소가 된 또 1년 내에 팔아라. 1년 내에 팔아. 그러면 그 중고 안 할게라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1년 이내 파는데 또 조건이 붙었어요. 임대 의무 기간에 몇 % 이상을 임대하는 경우로서 50%, 2분의 1. 그 2분의 1이 넘어서면 자진말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법에는 없어요. 소득세법만 있어, 소득세법만. 왜냐하면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에 단기 민간 임대주택과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인데 단기 민간 임대주택 모두 폐지해버리겠다.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은 아파트는 안 된다. 8년짜리 폐지하고 10년으로 바꿔버리겠다 그랬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법에 2분의 1 이상 임대한 경우만 자진말소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우리 소득세법만 있어요. 그렇죠? 그 집은 몇 년 만에 팔아요? 1년 내에 팔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러한 장기 임대주택의 직권말소, 자동말소, 직권의 자동 똑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자진말소한 경우로 한다면 거주주택을 언제까지 팔아라? 언제까지 팔면 비과세 줄게? 5년 내에 팔아라. 5년 내에 팔면 거주주택을 비과세 줄게.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단기도 있고 장기도 있고 장기가 세 채예요. 다 아파트예요. 그러면 임대 개시 날짜가, 임대 사업자 등록 날짜가, 지자 등록 날짜가 같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똑같이 2020년 7월 10일 날 정부 발표일에 이미 8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예. 또는 어떤 놈은 뒤에 지금 말소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쩔래가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장기 임대주택으로서 말소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언제부터 5년이다? 최초 말소부터 5년을 한다. 예. 그래서 5년 내에 팔면 거주주택은 비과세 주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장기 임대주택의 일반적인 유형 5가지 꼭 알아야 되라던데, 그러면 현재까지도 8년이 안 된 놈이 있어요. 그럼 어쩔래? 단기 민간 임대주택 아직 4년짜리가 안 된 거 있어요. 그럼 그 놈은 어쩔래? 그러면 그건 다 뭘로 인식해 주겠다?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인식을 해줄게. 예. 그리고 단기는 나중에 등록 전환할 수도 있어요. 우리 세법은 등록 전환을 인정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조심 또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155조 20항에 거주주택과 장기 임대주택이 있을 때 거주주택 비과세 해준다. 그런데 만약 조심할 게 있어요. 장기 임대주택이 있는 상태와 거주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장기 임대주택 하나 있었어요. 이걸 먼저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거주주택 팝니다. 자, 현행 규정은 관계없어요. 왜? 예전에는 집이 2채 이상 있다고 한다. 모두 처분하고 하나 남을 때부터 보유연수 계산하는데 지금 삭제해버렸잖아요. 응? 그래서 원론적으로 거주주택으로 비과세는 못 해줍니다. 뭘로 비과세 해줄 수 있어요? 뭘로? 만약에 극단적으로 합시다. 그 집이 조정대상지역이 A주택이 거주주택인데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에요. 근데 B주택이 장기 임대주택이에요. 이게 서울에 있어요. 예. 자, 그러면 만약에 임대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판다면 뭐 해줄게? 비과세 해줄게. 근데 그 비과세를 받으려면 거주주택이 반드시 몇 년 살았어야 돼요? 2년 살았어야 돼요. 그죠? 조정대상지역 이건 말건 1년 살았어야 돼요. 네. 그런데 장기 임대를 먼저 팔아버렸어요. 예전 세법을 생각해 봅시다. 팔아버리고 나서 이 일반 주택을 팔아요. 안 살았어요. 그럼 과세예요. 네. 근데 현행 규정은 돼요, 안 돼요? 비과세 돼요. 왜? 양돌에 집 한 채밖에 없었잖아요. 그럼 그거가 조정대상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럼 안 살아도 돼요. 그냥 일반 주택으로 비과세를 하면 돼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상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 장기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니까 거주주택 무조건 살아야 된다. 아니에요. 예, 5월 10일 이후부터는. 왜? 최종 1주택 팔 때 그냥 그곳에 당초 취득 시부터 보유를 따질 거고, 그 집은 거주주택과 장기 임대주택, 거주주택은 반드시 2년 살아야 되지만 그냥 일반 주택으로 간주를 취급해버리면 조정 대상지역이 아닌 한 그 집은 안 살아도 비과세예요. 그죠? 그래서 155 20항과 154조 1항을 적용할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장기 임대주택을 하고 있는데 이놈이 갑자기 재개발, 재건축에 들어가 버렸어요. 헐어버렸어요. 조합원칙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거주주택 팝니다. 비과세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해석상 이야기입니다. 된다라고 해줍니다. 자, 뒤집읍시다. 뒤집어요. 이게 마이크가 안 되는가 봐요. 마이크 됩니까? 마이크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안 돼요? 바꿔주시면 되죠. 네. 그러니까 아까 장기 임대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뀐다고 한다면 뭐 해줄게? 거주주택 비과세 해줄게. 야, 뒤집습니다. 장기 임대주택이 현존에 있어요. 근데 거주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럼 비과세 될까요, 안 될까요? 공식적인 해석입니다. 안 된답니다. 왜? 세법에 주택이라고 명시를 해버렸다 이거예요. 조합원 입주권이 아니라 그건 명시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임대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면 거주주택 비과세는 된다. 뒤집어서 장기 임대주택이 현존하고 거주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예전의 경우로 한다면 장기 임대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팔아야 돼요. 예. 장기 임대주택을 먼저 팔고 거주주택을 뒤에 팔면 안 됩니다. 거주주택 팔 때 임대주택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남옥에서 155조 20항 남옥에 써놨어요. 양돌 현재 장기 임대주택 등록된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현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150 20항에 거주주택의 장기 임대, 장기 가정 어린이집은 별로 만날 일은 없으니까 그건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예요. 159조의 4에 있죠. 해당 주택은 반드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로서 등기된 부동산인 경우로 조합원 입주권의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차익이 아닌 경우로서 해당 주택이 2주택, 3주택 이상의 중과에 걸리지 않는다면 이 집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몇 프로 해줄게? 15년 이상 보유할 때 30% 해줄게. 다만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이 아니에요. 1세대의 한 주택이라고 한다면 그 집이 과세 대상인 경우로 한다면 장기보유 표를
2번을 적용해 줄게. 하지만 반드시 2년 이상 거주해라. 3년 이상 보유한다면 연도별 1년에 4%씩, 보유년수 1년당 4%씩 두 개의 장특공제를 더해 줄게. 그래서 최고 얼마까지 해줄게? 80%까지 해줄게. 근데 만에 하나 그 집이 만약에 주택과 상가가 겸용되어 있다고 한다면 주택 부분은 상가 부분은 안 된다. 주택과 주택 부수토지만 해준다. 라고 선언하고 있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154조에 관련된 본법 89랑 제3호에 따른 경우를 설명을 했어요. 자, 이제는요,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이 있을 때요. 자, 89조 2항 얘기입니다. 2006년 1월 1일자로 재개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따른 조합원의 경우로서, 근데 그걸 개정했죠? 뭘 개정했어요? 소규모 주택 재건축한 특례법을 적용받는 가로정비사업, 자율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소규모 재개발사업. 그러면 조합원 입주권을 변환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6가지 유형이 있어요. 라고 한다면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라고 한다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 1을, 그 다음에 가로정비, 자율정비,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 사업시행 계획 인가 1. 그날을 관리처분 계획, 그날을 종전의 부동산에서 권리로 바뀌는 시점으로 본다. 그날이 넘어가면 뭘로 볼게? 조합원 입주권으로 볼게. 그렇다면 조합원 입주권은 원론적으로 주택이 아니에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주택으로 의제를 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또는 멸실일 중에 빠른 날에 이제 기존 주택과 부수토지가 비과세권을 충족한 상태라고 한다면 뭐 해줄게? 비과세를 해줄게. 하지만 양도가가 12억을 원을 초과한다면 12억 초과분은 과세할게. 그러면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 차익은 관리처분 인가 전과 관리처분 인가 후가 나오겠죠. 그러면 잠시 리바이벌 합시다. 청산금을 납부하는 경우로서 관리처분 인가 전 양도 차익은 B점의 평가액 빼기 A점의 취득가 또는 환산취득가 빼기 실제기밀 또는 계산공제 끝.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 차익 C점의 양도실가 빼기 B점 평가액 빼기 납부한 청산금 빼기 실제 소요된 경비. 이와 같이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 차익은 장특공제는 못 해준다. 관리처분 인가 전만 해줄게 라는 얘기죠. 만약에 그 조합원 입주권을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을 포함해서 중과대상 주택수에 걸렸어요. 그러면 정작 조합원 입주권을 판다면 중과해요? 안 해요? 분양권을 판다면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147항에 써놨어요. 조합원 입주권을 분양하여 주택수가 합이 3 이상일 때 양도하는 주택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양도하는 주택. 그러면 극단적으로 내가 서울에 조합원 입주권 2개를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일반 주택 하나를 갖고 있어요. 자, 일반 주택이 100% 과세일 겁니다. 이게 중과예요? 중과 아니에요? 이건 중과예요. 왜? 조합원이 포함해서 3개 이상이 걸려버렸잖아요. 하지만 그 집이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으로서 내년 5월 9일까지 판다면 중과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장기 보유 투기 해줘요? 안 해줘요? 해줘요. 그럼 80% 적용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한 세대 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 입주권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업계획 인가일, 그 다음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관리처분 인가일 현재 비과세를 충족한 조합원 입주권으로서 양도한다면 비과세 해줄게. 좋아요. 한 그룹 더 갑시다. 집이 있으면 어쩔래가 또 문제가 되냐. 집이 있으면 어쩔래. 그죠? 이날 A점에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났어요. 근데 B점에서 일반 주택을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어쩔래?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과 철거일 중에 세법은 멸실이라고 했죠. 그 중에 빠른 날.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해요. 관리처분 인가일과 철거일은 빠른 날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상태라고 한다면 뭐 해줄게? 비과세 해줄게. 그런데 만약에 B점에 다른 주택을 취득했으면 어쩔래가 또 문제인데 얘기죠. 그러면 요를 취득할 때 몇 년 내에 팔아라? 3년 내에 A를 양도해라. 그럼 뭐 해줄게? 비과세를 해줄게라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3개 있으면 어쩔래? 얘가 또 달라지. 그때는 과세예요. 그러나 꼭 과세는 거 아니에요. 시행령 156조 2예요. 한 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갖고 있으면 어쩔래? 양도한 주택을 어떻게 할래? 어떤 때 비과세 해주냐는 얘기죠. 그죠? 자, A란 주택이 있는 A 주택이 있고
B라는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 취득을 했어요. 원조합은 안 됩니다. 승계 조합원이에요. 승계 취득이 실수요자 개념이에요. 이게 실수요자가 내가 집이 있는 상태에서 더 좋은 집을 얻을 목적으로 조합원 입주권을 사야 돼. 그러면 100% 뭐가 돼요? 승계 조합원이 돼요. 승계 조합원이 아니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건 일반 분양자예요. 그죠? 그래서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일반 분양자인지, 승계 조합원인지 구분하는 것에 따라 틀리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몇 년 내에? 3년 이내에 A를 양도해라. A를 양도하면 뭐 해줄게? 비과세를 해줄게. 예. 근데 3년 내에 못 팔면 또 어쩔래라는 얘기예요. 못 팔면 어쩔래? 그러면 나중에 B가 B 다시가 되겠죠. 이날이 완성일. 완성일은 뭔 날 중에 가장 빠른 날이에요? 세 날 중에 임시 사용 승인일, 사용 승인일, 실제 입주일 중에 가장 빠른 날이죠. 빠른 날로부터 몇 년 내에 팔아라? 2년 내에 팔아라. 2년 내에 A를 팔아라. 그 다음에 해당 주택으로 2년 내에 뭐로 와라? 이사로 와라. 그래서 또 1년 이상 어떻게 살아라? 계속하여 살아라. 라는 얘기죠. 그죠? 네. 다음에 이것이 152 3항 이야기예요. 4항 얘기예요. 대체주택이요. 자, A라는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B라는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했다. 조합원 입주권 몇 가지 유형이 있다? 6가지 유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A라는 주택이 죄송합니다. 바꿀게요. 지우개. 그냥 씁시다. A란 주택이 있었는데 A란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관리처분, 사업계획 승인이 나버렸어요. 조합원 입주권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A란 집에서 못 살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C. 이걸 대체주택이라고 표현하죠. 보통 예전에는요, 이 155조의 2라는 규정이 없을 때는 일시적 2주택의 새로운 주택을 대체주택이라고 불렀었어요. 근데 그걸 세법을 바꿨죠. 그러다가 처음에는 신규주택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새로운 주택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요 집을 대체주택이라고 지금 표현을 아예 세법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어쩔래? 대체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몇 년이죠? 3년이 2년이에요? 혹시 몇 년인지 아세요? 제가 지금 잠깐 까먹었어요. 3년인가요? 2년인가요? 일정 기간 내에 양도를 해라. 그러면 이 조합원 입주권을, 이 주택을, 이 대체주택을,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어요. 이날이 완성일이에요. 완성일. 완성이 요 세정이 빠른 날이죠. 이 A가 조합원 입주로 바뀌어서 조합원 입주권이 요 D점에 와서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완성일 전에 팔아라. 완성일 전에 뭘 팔아라? 대체주택을 팔아라. 그럼 대체주택에 몇 년 살았어라? 1년 이상 거주했어라. 그렇다고 한다면 비과세 해줄게. 단 조건이 있어요. 완성되고 나서 2년 이내에 이사로 와라. 전입신고해라. 이사 와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를 해라. 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러면 완성일 전까지 못 파면 어쩔래? 완성일로부터 2년 이내에 팔아라. 2년 내에 이사 와라. 이사서 1년 이상 계속해 거주해라. 그럼 비과세 해줄게. 이게 대체주택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사례예요. 만날 수 있는 게 이것과 이건데요. 이게 가장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과세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만 있냐? 비과세금 충족했냐 따져봐야겠죠. 다른 집이 있는데 뭘 팔고 있냐? 조합원 입주권을 팔고 있다. 그러면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몇 년 내에 팔아라? 3년 내에 조합원 팔아라. 그럼 비과세 해줄게. 이제는 반대예요. 주택과 조합원 하나씩 갖고 있는데 주택을 파는데 비과세 아니냐? 그래서 일시적 2주택 상황인 게 있을 때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기죠. 집이 헐림으로써 어쩔 수 없이 새로 산 대체주택을 한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라. 그럼 비과세 해줄게. 근데 하나 말썽이 났어요. 국세청과 기재부 해석은요. 국세청 해석은 뭐라고 했냐면 A란 주택이 멸실 철거됨에 따라서 관리처분이나 조합 입주권 받겠다고 한다면 대체주택 C를 취득했는데 이 A주택 소유자가 C주택 소유자가 A에서 살아야 되냐 안 살았어야 되느냐. 네, 세법은 그랬어요. 시행령이 뭐였냐면 거주 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 이하 대체주택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국세청에서는 이 양도자가 A주택에 거주했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거주했어야 된다. 거주 안 했으면 비과세 못 해준다고 했었어요. 근데 기재부 해석이 바뀌었어요.
그런 말은 세법이 없다. 이 A주택 소유자가 A에 살았건 말았건 따지지 말아라. 그냥 해줘라. 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에 관련된 설명을 했습니다. 혹시 주택 관련된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질문요? 없어요? 없으면 계속 이어갈게요. 5분, 10분 쉬었다 해요? 예, 그래요. 10분 쉬었다가